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 중에 겨울을 가장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출장권 때문에 요즘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 몸이 피곤하네요. 그래도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듣는 이 사연 채널 덕분에 심심찮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동창회에 나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동창회에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연을 만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덕분에 지금도 동창회 하면 그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얼마 전엔 평소처럼 출장을 가며 사연을 듣다 저도 모르게 그 기억이 떠올라 한번 적어보게 되었는데요. 필력은 훌륭하지 않지만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고요. 저희 시아버지 쪽 회사를 살리기 위해 관여하다 보니 어쩌다 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엔 정말 숱한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혹시 제 나이 동년배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가난하고 다들 살림이 고단했잖아요. 저희 친정은 그 중에서도 유독 퍽퍽하고 힘든 시기를 어렵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수셨고 어머니께서는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못했는데 줄줄이 4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수입만으로는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저희 장남인 큰오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공부 대신 일을 선택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책임감 많은 큰오빠조차 허덕일 정도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를 맞아 빚더미에 오르시면서부터는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게 제가 식모살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린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다른 집 식모로 가 일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에겐 참 서럽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남의 집살이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매일매일이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혹시라도 뭘 잘못해서 혼이 날까봐 전전긍긍 해야 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울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어쩌면 좋니? 글쎄 너희 아버지가 난 모르겠다 이제. 우린 다 망했어.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친한분의 투자 정보를 믿고 그동안 알들이 모은 돈을 넣으셨다는데 그게 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정어머니가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다급히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더군요. 엄마 지금요? 미주야 얼른 짐 싸라 얼른. 어디 가는 건데요? 그냥 할머니네 놀러 가는 거야. 저흰 그게 야반도주라는 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놀러 가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집인 친할머니 댁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까지도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죠. 친할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 아빠 대신 어린 저희를 돌보시곤 했는데요. 저희 형제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중 유독 저를 싫어하셨고요. 계집애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시면서요. 에휴, 계집애가 모조리 밥을 많이 먹니? 뭐가 되려고. 입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 남동생 양보할 생각은 않고 말이야. 아유. 어린 나이에 쌀 씻고 바닥 청소하고 그렇게 눈치 보며 지내면서도 할머니는 밥을 많이 먹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밤중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제 미주는 어디 보내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어차피 남자도 아니고 시집 가면 쓸모도 없을 텐데 이대로 있다간 나도 니들도 다 굶어 죽겠어. 얼른 보내버리자. 할머니가 말을 하는 대상이 엄마라는 건 그 다음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어딘가에 일을 하러 보내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고 엄마 역시 점점 할머니 말에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그저 벌벌 떨며 차디찬 이불 속에서 바싹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제가 너무나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미주야, 너 거기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여기랑 다르게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가라, 어? 엄마, 나 가기 싫어. 식모살이 하기 싫어. 나 학교 가고 싶어. 꼭 가야 돼? 미주야, 엄마 부탁이야. 여기선 할머니도 엄마도 널 책임질 수가 없어. 저는 엄마의 다리를 붙들고 싫다고 계속해서 매달려봤지만 엄마는 결국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가야 집이 살 수 있다면서요.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렁해서는 저를 어떻게든 보내시려는 엄마의 결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어린 나이 서울의 어느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은 여관 사업을 하는 주인집이었어요. 그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희 집과는 달리 굉장히 잘 사는 집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어요. 처음엔 감탄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차가운 눈길로 할 일을 안내해 줄 뿐 말도 잘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쎄한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일 잘하는 거 맞지? 나는 소개받을 때 네가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한다고 해서 돈 주고 쓰기로 한 거야. 너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준 값 톡톡히 해야 한다. 사람은 다 제 값을 해야 하는 거야. 네.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며 알겠다고 하는 제게 주인집 아줌마는 더 차가운 눈길을 보내며 그날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네 그 꼬질한 옷 벗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우리 집에서 그 거지 같은 행색은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다 끝나면 저녁밥 지어야 하니까 다른 신모 언니들한테 물어보면서 돕고. 알았니? 참고로 여기는 너만한 나이 우리 딸도 함께 살고 있으니까 거슬리게 행동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게 그곳에 가면 따스하고 배부르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주인집에서 일하면서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셨고 게으름 피우는 아이한텐 절대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잠이 많은 저는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주인집 아줌마는 바로 손을 들어 제 뺨을 날리셨어요. 이 망할 년이? 어디서 군뱅이처럼 행동하고 있어? 식모로 들어왔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다시 쫓겨나고 싶어? 아마 저희 집이 그 주인집에서 조금만 가까웠어도 저는 어떻게든 도망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는 이상 저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밥과 김치만이라도 먹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지내야 했어요. 그 어린 나이 아침에 일어나 연탄불에 밥을 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다른 식모들과 함께 빨래비누로 옷을 하나하나 빨고 물에 찬 기운 때문에 손끝이 벌거졌는데도 혹여나 깨끗하게 안 빨면 날아올 뺨새가 무서워 한겨울에도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빨래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 집주인 아줌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깐깐하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는지. 식모라고 해봤자 다 저처럼 어린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 명이라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가차없이 내쫓거나 물리적인 가학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도망간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정순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어느 날 심하게 감기가 걸려 그만 주인집 아저씨 생신상을 다 차리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주인집 아줌마가 노하셔서는 손에 잡히는 쇠집게를 들고 정순이를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아줌마 제발 살려주세요. 이년이 어디서 지랄 떨고 있어? 너 같은 애들은 좀 맞아야 정신 차려. 너 똑바로 안 돼? 정순이는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빌었지만 주인집 아줌마는 발로 정순이의 얼굴을 밟아가며 때렸습니다. 나중엔 제가 정순이가 죽을까봐 무서워 제발 그만하라고 주인 아줌마의 발을 잡고 빌기까지 했어요. 집안에서 소리가 커지자 이웃집 아줌마들이 하나 둘씩 나와보셨고 그제서야 아줌마는 구타를 멈추었지만
정순이는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컸는지 그 주인집을 밤중에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순이가 도망가자 안타깝게도 피해는 집에 남아있는 저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니들 정순이 그년처럼 집 홀라당 나가버리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해버릴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찾아내서 아주 살가죽을 홀라당 다 벗겨버릴 거다. 정순이 인연도 내가 더 밟아줬어야 하는데 아주 한이네 한이야. 그때 주인집 아줌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연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저는 속으로 정순이가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내심 앞으로 주인집 아줌마가 얼마나 더 무섭게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가 통쾌한 복수를 선물해준 인물이거든요. 당시 제가 두려워했던 건 주인집 아줌마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주인집의 실세이자 주인집 아줌마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외동딸 숙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인집 아줌마는 아들과 딸을 골고루 낳을 계획이었다고 했지만 숙자 이후론 더 자식이 들어서지 않아 얻게 된 유일한 외동딸이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숙자는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으며 학교에 다녔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숙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곤 했고요. 주인집 아줌마가 숙자에게만큼은 아가씨라고 부르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숙자라는 이 여자아이는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판박이었고 가끔은 아줌마보다 더 영악하고 모질게 사람을 괴롭혀댔어요. 앞전에 정순이가 쇠집게로 맞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정순이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른 것도 숙제였습니다. 엄마, 정순이 쟤 혼자 일 안 하고 놀았어. 우리 아빠 생신상 안 차렸다니까? 엄마가 가서 혼내줘. 주인집 아줌마는 그 말에 열이 확 올라 정순이를 쥐잡듯 잡은 것이었어요. 숙자는 그렇게 주인집 아줌마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저희들을 감시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실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 와중에 숙자는 저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저와 나이가 같아서이기도 했고 제가 주인집 아저씨에게 그나마 조금 예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빠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게 싫었는지 숙자는 저만 보면 어떻게든 더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자기 학교 숙제들을 떠넘기더라고요. 이거 다 해놔. 나 친구랑 놀다 올 거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제가 해요? 저는 공부라고는 모르는데.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모르면 거기 책 있잖아. 책 보고 하라고. 다행히 큰오빠에게 교육을 받아 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저는 이미 어린 나이에 식모로 들어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제가 숙제를 할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이 또한 숙자에게 미움을 받을까 싶어 어떻게든 억지로 꾸역꾸역 숙제를 대신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고 풀어보고 풀다 모르겠으면 또 책을 보고 그런 식으로 숙제 대행을 했죠. 그 후로 숙자는 저에게 학교 숙제 같은 것들을 꾸준히 떠맡겼습니다. 저는 일이 다 끝나고 남는 시간 쉬지 못하고 숙자의 숙제들을 대행해줬고요. 물론 숙자는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녀 주제에 머리는 좀 돌아가나 보다 하며 저를 비웃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숙제를 대신해줬다는 것을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에 진심이었던 숙자네 아버진 숙자를 불러 크게 야단을 쳤고 저 역시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혼이 났습니다. 너 숙자 학교에 보내줬더니 뭐하고 놀아치는 거야? 내가 너 공부 안 하고 싸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가 해야 할 숙제를 위주한테 시켜. 너 그 정도로 모자른 놈이야? 주인집 아저씨는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성격이었기에 숙자는 그에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고 왔습니다. 그땐 저도 덩달아 무서워 벌벌 속으로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숙자가 그냥 잘못한 일에 대해 혼나고 넘어갔으면 될 것을 갑자기 뭐가 억울하고 분했는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숙제를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숙제를 해주고 싶다고 졸라서 한마디로 제가 원해서 맡긴 것이라고요. 아빠, 진짜예요. 나는 숙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미주 글쎄 얘가 괜히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면서 책을 뺏어갔다니까요. 책을 뺏어가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아빠 미주 얘 되게 욕심 많아요.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엄청 시샘하고 부러워했다니까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뭐? 이놈의 자식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그래, 오냐 알았다. 미주 너가 솔직하게 말해봐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숙자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숙자가 시켰고 그걸 거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요. 여기서 거짓말을 해봤자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게 뻔했거든요. 역시나 주인집 아저씨는 더 화가 나셔서 얼굴색이 원연히 달라지셨고 숙자를 학교에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먹이고 살면 뭐하냐. 계집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러다니기 바쁜데. 됐다. 너 같은 애한텐 돈 들여 학교 보내줄 필요 없어. 숙자는 그 말에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저씨는 결정을 물을 기미가 안 보이셨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와 숙자가 함께 며칠을 싹싹 빌어 다시 학교에 가게 됐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숙자가 저를 어떤 밀고자로 생각한 건지 그 후로부턴 저만 보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녀 주제에 내 똥이나 치워도 모자르냐니. 감히 네가 그딴 말해서 날 곤란하게 해? 너 때문에 아빠한테 뺨까지 맞았잖아. 아니야, 숙자야. 난 정말 말한 적 없어. 네 숙제 대신해주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아빠가 알게 됐는데? 다 네가 한 짓이잖아. 나도 몰라. 그건 아무튼 난 아니야. 정말이야. 숙자는 끝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 후로부턴 모든 일에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빨래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깨끗해진 빨래를 흙탕물에 집어던져 버린다든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으면 그 뒤에 가서 다 차려진 음식에 침을 뱉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고 있는 와중 일부러 제 귀에 이상한 벌레를 집어넣어 비명을 지르게 하기도 했어요. 정말 악질 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주인집 아줌마는 숙자의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번번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밥값 안 하는 것들은 내가 다 내쫓는다고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고요. 숙자가. 어디서 내 딸 핑계를 들어? 우리 딸은 착한 애야. 아줌마는 제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서 저를 골방에 가두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골방에 갇혀선 며칠간 갇히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엄마와 오빠의 얼굴을 간신히 그려가며 그냥 이대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때 그 집을 탈출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고 스스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아이가 골방 속에 갇혀 생쌀과 물만 먹은 채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엾죠. 허나 숙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때는 숙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아주 기적 같은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른 누구보다 따스하게 저희들을 대해주셨던 주인집 아저씨가 저를 학교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주인집 아저씨는 간간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 머리가 비상하고 영특한 것 같다며 공부만 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저의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식모일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간을 내어 공부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숙자랑 집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저씨는 뭘 해도 기특하게 해내는 널 보면 우리 딸이 아직 너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학교 다녀라.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워도 배움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 놓치면 안 되는 거란다. 네, 알겠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계기로 꿈에 그리던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죠. 중학교 과정을 밟지 못했지만 저는 금방 공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 말대로 제가 정말 공부머리가 있었던 것인지 배운 건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석차는 놀랍게도 상위권으로 가게 되었고 이에 학교 선생님들 모두 대단하다며 저를 눈여겨보시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놀랐어요. 제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으니까요. 밥 짓고 빨래하는 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험을 거듭하면 할수록 점차 바뀌는 석차 숫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주인집 아줌마는 역시나 질투를 하셨고 왜 저를 굳이 학교에 보내냐며 주인집 아저씨를 타박하셨죠. 자기 딸 숙자가 저에 비해 한창 뒤떨어져 있으니 불안했나 봅니다. 공부 잘한다는 선생까지 데려와 별수를 다 써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상승세였고 이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널 학교에 보내길 잘한 것 같구나. 장하다 미주야.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주인집 아저씨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학비를 꼭 갚아드리고 싶었거든요. 대학은 설사 가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제게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전 그때 처음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미주야. 네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사람이 머리만 똑똑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법이거든. 너도 그 용이 될 수 있다. 나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집안 살리려고 발버둥치다 여기까지 온 거야. 너라고 안 될 게 있겠니? 네,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의 아저씨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아줌마 몰래 혹여나 대학에 가고 싶거든 자신이 학비를 주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한편 이 시기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말했던 그 대형 사건이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고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기 전까진 평생 이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숙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깨우는 겁니다. 오밤중이라 사위가 조용했는데 숙자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숙자는 다짜고짜 제게 자기 엄마의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느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할머니의 유품이자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이게 없어졌다면서 말입니다. 나는 몰라. 숙자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거짓말하고 있네. 엄마, 얘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전에 네가 우리 엄마 다이아 반지 손가락에 껴보고 그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그거 탐내고 있는 거? 정말이야? 숙자 네가 봤어? 얘, 너 내 반지 가져갔니? 가져갔으면 도려내놔. 얼른! 게다가 주인집 아줌마는 이미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성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 자기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며 당장 도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인집 아저씨가 나중에 깨서는 무슨 일이냐고 하자 숙자와 주인집 아줌마는 이미 저를 도둑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니라고 더듬더듬 변명을 하자 아저씨는 저를 믿어주시는 눈치였지만 제 물건들을 모두 뒤집어 봐야 한다는 주인집 아줌마 말에는 동의를 하셨죠. 그래, 알겠다, 미주야. 저기 우린 네가 안 가져갔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 애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일단 그럼 저기 네 방을 한번 보마. 괜찮지? 당신도 미주 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사과해야 돼. 그깟 반지가 뭐라고 이런 호들갑을 떠는 거야? 아휴. 저는 떳떳했기에 다 뒤져보라고 절대 없다고 호언당잠을 했답니다. 그게 패착이고 실수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요. 잠시 후 숙자가 제 서랍장 쪽을 열더니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서랍장엔 제가 평소 쓰는 일기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기장이라고 해봤자 사실 굴러다니는 페이지들을 몇 개 주워 적은 것이었고요.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 안에 껴있었어, 반지가. 숙자는 호들갑을 떨며 일기장 안에서 떨어지는 다이아 반지를 들어보였어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픽 주저앉을 뻔했고 곧바로 주인집 아줌마를 보았죠. 주인집 아줌마는 그것을 보다 제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세게 맞은 탓에 전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몸이 휘청였고 급기야 쓰러져 버렸어요. 그 이후 주인집 아줌마는 예전 정순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도 똑같이 발길질을 하셨고 더 심한 욕설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딸인 숙자가 옆에서 열심히 그걸 거들었고요. 어디 개가 주인을 물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줬더니 너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어디 내 물건을 훔쳐가? 이게 내게 어떤 반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 은혜도 모르는 걔는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닌데. 우리가 실수했지 뭐. 얼른 쟤 짐 싸서 내보내자. 저런 건 두들겨 팰 가치도 없어. 주인집 아줌마는 아저씨가 학교에 보내준 은혜도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괘씸하다고 저를 더 세게 짓밟았고, 주인집 아저씨도 여기엔 어떤 말을 덧붙이지 못하신 채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소, 돼지, 길 가는 개처럼 맞고 또 맞았어요. 나중엔 너무 많이 맞아 얼굴이 잔뜩 부어올랐고 피가 질질 흘렀는데, 주인집 아줌마는 그마저도 꼴보기 싫다며 찬물을 가져다 제 얼굴에 뿌리더니 머리채를 잡아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아저씨, 아줌마. 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아줌마 반지를 훔쳤겠어요. 저 그런 거 탐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제가 아니라고 저 역시 해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주인집 아저씨에게만큼은 떳떳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숙자는 대문 밖에서 더 밀려나지 않고 계속 항변하는 제게 다가와 세게 뺨을 올려붙이더라고요. 거지 새끼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야, 이 다이아몬드 반지 네 몸값보다 비싼 거야. 저는 숙자가 일부러 버린 짓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했지만 숙자는 끝까지 아주 뻔뻔한 얼굴로 웃어 보이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성심을 다해 일한 곳에서 잔뜩 얻어맞은 채 쫓겨나게 되었고, 그게 주인집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답니다. 그 이후 저는 갈 곳이 딱히 없었기에 어디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친정의 품이 생각나 미친 듯이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과연 엄마와 아빠가 나를 반겨주실까 두려움은 있었지만 막상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나선 눈에 뵈는 거 없이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뛰쳐들어갔죠. 저희 엄마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의 저를 보시곤 거의 기겁하셨어요. 제 얼굴과 얼굴에 자리한 큰 상처, 그리고 멍이 잔뜩 들어있는 몹쓸 몸 상태에 너무 놀라신 거죠. 친정엄마는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우시며 모든 게 자기 죄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친정엄마와 아버지 모두 저에게 죄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할머니 댁에 살면서 소름 끼치는 주인집의 기억도 조금씩 떠나보내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가슴속에 이루지 못한 꿈 내지 열망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학업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비록 다 마치지 못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가닥이 있었기에 저는 엄마에게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고, 대학 학비는 제가 벌어 다니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허락 못 해줄 거 있니? 엄마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학비 못 해줄게. 너무 감사하게도 친정엄마는 제가 식모살이하며 얻은 얼굴의 상처가 가슴이 아팠는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셔서라도 학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가여운 절 조금 도운 것인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시골 땅을 남겨주셨기에 그 땅을 팔아 대학 학비를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직후를 제 두 번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남편도 만났고 이후엔 결혼도 했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은 저와는 달리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여유롭게 공부한 사람이었는데요. 비록 저와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성격은 잘 맞았어요. 제 얼굴에 흉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내 만남을 가져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죠. 걱정했지만 시부모님도 무난하신 성격이었고 저희 친정이 못 사는 걸 아시면서도 저를 맏며느리로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참고로 동생 둘을 둔 장남이었는데요. 도련님들이 아직 다들 어려 저와 남편이 도련님 용돈도 주고 어느 정도 보살펴주며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시댁에 합가해 지내는 삶이라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시부모님 모시느라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에 힘든 생활을 했었기에 그저 가정이 주는 따스함과 그 든든한 울타리가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아기 키우고 도련님들 챙겨드리고 나중에 시부모님 조금 아프셨을 땐 보살펴 드리는 것도 그리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저에게 고마워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시댁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는데요. 이 역시 저희 친정 아빠가 겪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친한 지인분에게 사기를 맞아 상당수의 돈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고향에서 동고동락한 중마고우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배신감에 정신이 말이 아니었고 그 여파 때문인지 기억력도 전과 같지 않게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는 이 가정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딜 보아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병환으로 알아눕게 되시면서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로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기야, 네 아버님이 하던 사업 말이다. 네가 물려받는 게 어떻겠니? 네? 아니 남편도 아니고 제가요? 그래. 내 아들 내가 키워 잘 알지만 저놈은 사업할 배짱은 없는 녀석이야. 사업 머리도 그렇고. 왜 옛말에 사업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지 않니? 나는 그게 왜인지 너 같구나. 네가 옛날부터 네 시아버지한테 이것저것 사업적으로 조언해줬던 것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먹히지 않았니? 이는 이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나도 선택을 해야 돼. 나는 네가 우리 집 가업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던 여자고 제가 아버님께 드렸던 조언은 정말 작은 것들이라 가업을 이어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도련님이 하시면 몰라도요. 아이고, 네 도련님이나 네 남편이나 다 똑같아. 내 배에서 나온 놈들인데 내가 모를까. 그러지 말고 네 감을 믿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거기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도 후계자로 저를 점 찍어놓고 계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갑자기 사업이라니 뛰어든다 해도 잘 해낼지 미지수였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일을 털어놓고 상의를 해보았는데요.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나도 아버지가 당신을 점 찍어두고 있는 줄 알았어. 내심 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당신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은 안 했지. 그래, 나는 찬성이야. 당신이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 해줄게. 한번 해보자. 남편까지 찬성을 하고 도련님들도 적극적으로 제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얼떨떨했지만 이상하게 든든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겠지만 뒤에서 남편과 도련님들이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님의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로 하고 몇 년간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오랜 지인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무례한 부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면서 며느리인 제가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아버님과 절친한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셨던 분이고 지인분들이 힘들 때 선뜻 도움을 먼저 주셨던 분이라 다행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에 사업은 조금씩 빛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금줄이 트이니 그 다음부터는 쑥쑥 다시 성장의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란 사람 역시 사업에 적응해 나가며 제가 나름 회사 경영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아주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아니, 잘 자리 잡았는데 또 무슨 사업을?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선택을 따라주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사업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을 도련님에게 잠시 맡기고 저는 꽃배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독학으로 꽃을 배웠고 5년 넘게 전국을 돌며 가맹점을 모집했어요. 읍면 단위까지 돌면서 잘하는 꽃집이 어디냐고 물어물어 가게들마다 찾아가 주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과 신뢰를 쌓아 안정된 사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천천히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참이 차올랐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정말 뜻깊은 축하의 박수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보, 생각해보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애써준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내 동생들도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었어. 당신이 수고해주지 않았다면 솔직히 우리 다 길바닥에 앉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 만난 건 정말 천운이다 천운. 제 생일날 도란도란 시댁 식구들과 모여 밥 한 끼를 하는데 갑자기 도련님들과 남편이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꺼내놓으며 저런 말을 하더군요. 마음 한켠이 정말 찡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아이가 제 인생에 다시 끼어든 겁니다. 동창회에서 말이죠. 그 당시도 연말이라 여기저기 모임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기에 동창회에서 연락이 올 일이 없는데 그 당시 저를 좋게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아름아름 제 소식을 물어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미주야, 나 혜원이야. 기억나니? 우리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랬었잖아. 네가 내 수학 문제도 알려주고. 다름이 아니고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소식 알려주더라고. 동창회에 한번 나오지 않을래? 얼굴 보고 회포 한번 풀고 싶다. 저에게 연락 온 친구 혜원이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코가 둥글둥글하고 눈이 작은 친구였어요. 문자를 받자마자 전 무엇보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곧바로 수락하고 동창회에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혹시 마주치게 될 숙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었어요. 만약 마주친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얼굴일지 무척 궁금했죠. 저는 이날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고 저 혼자 가게 되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사에 차를 타고 동창회 장소에 도착한 순간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옛 친구들 얼굴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속에 제가 기억하는 앳된 얼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야, 혜원아, 나 미주야. 연락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이렇게 연락된 게 어디야? 주기 전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색함은 사라지고 차츰 옛날 시절 그 수줍고 풋풋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두 그 시절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감회가 참 남달랐어요. 어느새 다들 약간 술이 올라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 친구들은 운이 안 좋게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아파서 참석을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러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알게 됐을 땐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명품으로 치장을 한 여자더군요.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름이 많은 얼굴임에도 그걸 가리기 위해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안 어울리는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자. 바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숙자였어요. 숙자가 들어오자 모두가 약속한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쩐지 반기지 않는 기색이었어요. 숙자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에게 한 번도 살갑게 군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보다 가난하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으니 어떻게 보면 반기는 게 이상했죠. 저 역시 인간인지라 그때 일이 더럭 생각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미주야, 난 숙자까지 올 줄은 몰랐다.
숙자 쟤 저번 동창회 이후로는 안 온다고 선언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대니?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작게 속삭이더군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이상하리만치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턱 앉더라고요. 너 미주지? 반갑다. 이번에 네가 동창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나왔지 뭐야. 아니 근데 넌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우리 애들이 불러줘서 나온 거라며? 참 우리 애들 성격도 좋네. 그나저나 잘 지냈니? 네 얼굴 보니까 활자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숙자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시비부터 걸었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유치하게 자기 할 말만 쏙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남편과 함께 못 온 것에 대해서도 남편과 이혼을 한 거냐는 등 남편이 별 볼 일 없어 창피해 못 데려온 거냐는 등 지나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 또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 제게 했던 못된 짓은 싹 잊은 채로 숙자가 저를 아직도 자기 집 식모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편은 바빠서 같이 못 왔어. 사업차. 그리고 동창회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다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뭐 하는 짓이니? 애들도 다 불편해하잖아. 어머, 너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다 그래? 아니, 그나저나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나 네 소식 되게 궁금했거든. 뭐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일하니? 뭐? 아니, 너 옛날에 우리 집 일 되게 잘해줬잖아. 네가 어린데도 요리 솜씨는 좋았는데 그거 잘 살려서 식당이나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야. 그러면서 숙자는 슬그머니 제가 식모였을 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식간에 제 표정도 서늘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손이 베일 만큼 찬 얼음물에 동동거리며 빨래하고 밥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것을 우습다는 듯 조소하며 바라보았던 숙자도 함께 말이죠. 저와 숙자 사이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슬슬 저희 쪽으로 시선이 쏠렸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은 제가 숙자네 집 식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자가 와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일부러 떠들고 제끼고 있으니 저를 불렀던 친구 한 명이 숙자에게 그만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숙자, 너 왜 동창회 날까지 미주 괴롭히고 그러니? 고등학교 때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네가 일부러 미주 도시락 못 먹게 하려고 엎어버리고 칼로 옷 찢어버리고 그랬던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그만 자숙해라. 친구가 대신 나서서 그렇게 말해주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숙자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그 영악하고 싸가지 없는 성격을 한치도 바꾸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얘 우리 집 식모였어. 식모가 우리 아빠 덕분에 학교까지 다니고 호강 누렸는데 나를 봐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얘 그때나 지금이나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 미주 너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르다고.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도와줬지 네가 날 도와줬니? 그리고 너야말로 그렇게 나를 어린 시절을 괴롭혀댔으면 오랜만에 만났다 하더라도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가 맞지. 어디 눈을 똑바로 두고 나한테 고마워해라 어쩌라 명령이야. 제가 반격할 줄 몰랐는지 숙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그때 서빙하시는 분과 함께 숙자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숙자의 남편을 보는 순간 이번엔 제가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숙자의 남편은 저희 남편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회사라 하면 제가 다시 일으킨 시아버지의 화장품 회사였어요. 잠깐 도련님에게 넘어갔다 남편이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있는 회사였죠. 그런데 그 직원은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얼굴이었죠. 숙자의 남편도 곧바로 제 얼굴을 알아보고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지만 제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자 일단 눈치껏 인사를 하곤 앉더라고요. 여기서 굳이 숙자의 남편을 남편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순자를 톡톡히 망신 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저급하게 굴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미 숙자 때문에 기분이 한 차례 망친 마당에 더 앉아있고 싶지 않아 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받겠다 숙자로 인해 아픈 기억을 들쑤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 얘들아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어머 어떡해. 그거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건데 어떡하면 좋아.
마치 데자뷰 같았습니다. 숙자는 계속해서 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화장실까지 다녀오고 식당 직원에게 찾아주지 않으면 식당을 뒤집어 엎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진상짓을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더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친구들에게 그만 인사를 구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숙자가 갑자기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저를 붙잡더군요. 야, 이미주, 너 가방 쏟아봐. 뭐라고? 네 가방 말이야. 너 아까부터 자꾸 가방에 손이 가 있던데 거기 뭐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 아, 뭐해? 얼른 가방 부어 테이블에. 안 부으면 나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경찰서에 전화할 거야. 내가 경찰 쪽에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번에도 숙자는 저를 도둑으로 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기억이 샘솟으며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내 가방에 없으면 어떡할 건데? 너 내 가방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내 가방을 지금 검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야, 심증이 있으니까 뒤져보자고 하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니? 너 아까부터 계속 내 명품 가방이면 오시면 힐끗힐끗 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역시 거지근성은 어디 안 가는 것 봐. 됐고, 얼른 가방 부어. 그 다이아 반지 찾아야 되겠으니까. 그때 순간 어린 시절 눈물나게 숙자 엄마에게 매타작을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거죠. 숙자 남편이 저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 숙자의 뺨을 내리친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동창의 친구들 포함해 모두가 놀라 눈을 껌뻑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너무 실례를 하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여기 우리 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야. 뭐? 누가 회장이라고? 얘 우리 집 식모 미주 남편이? 이때서야 저는 숙자를 제대로 참교육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숙자는 저를 자기 집 식모로 깔보고 있었고 지금껏 그 긴 세월이 지나면서도 반성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내가 사모님이네. 네 남편 회사 회장의 사모라고. 정신 차려. 나 너한테 도둑으로 누명 씌워 나 내쫓았을 때 너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나는 얼굴에 큰 흉터를 입었어. 사람들 수군거림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제발 인간이라면 반성이라는 걸 좀 해라. 그러고 살면 너무 부끄럽지 않니? 저는 그 정도 말만 남겨둔 채 기사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뒤 숙자의 남편은 숙자를 끌고 와 죄송하다며 한 번 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한참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숙자의 남편이 비서로서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설마 제 얼굴을 그리 만들었을 사람이 이토록 가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너무 기막힌 인연이네. 하지만 선처는 해주고 싶지가 않아. 당신이 원하면 난 비서고 뭐고 자르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죗값을 치를 사람은 따로 있지. 저는 숙자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했기에 넘어갔습니다. 숙자도 이미 계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진 여실히 알았으니 그걸로 덮고 가기로 했어요. 때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꺼내봤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전 요즘 들어 그렇게 시원하고 살맛이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건 최근이고 이런 시점으로 오기까지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살다 보니 이제 지인들한테 결혼에 대해 그냥 무조건 해보라는 말은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우리 시부와 시모 같은 케이스들을 보면 말이에요.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일단 한번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는데 2년 정도 만났어요. 얼마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남인 이 사람은 꽤 오빠 대접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저도 그에 맞춰서 잘해주었고 이 무렵 돼야 양가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무사히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시댁은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형편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장가 간다고 평소 갖고 계시던 작은 빌라를 주셨는데 20평대라서 그리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엄청 생색내시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이 말이에요. 우리 준영이한테 시집 오려면 이것저것 준비는 잘했어야지. 그냥 몸만 딸랑 오는 게 어디 있냐? 네 집에서는 여기 와보고 놀러와지도 않아? 어? 사돈한테 넙죽 엎드려서 고맙다고, 딸 자식 걷어줘서 이런 데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왜 그런 인사도 없어? 이런 말을 정말 낯 한 번 바꾸지 않고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허름한 빌라에 와서는 주변을 쓱 둘러보고 감탄한 다음 시부모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야 우리 본가에 와볼 일이 없었겠지만 아빠는 60대가 넘어서도 제2의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나름 재테크도 잘하신 편이에요. 저도 당시 몇 억 안 되는 집이랑 결혼하면서 제 돈 1억 갖고 왔다고요. 엄청 기우는 결혼도 아닌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저도 아버님이랑 나쁘게 지내고 싶진 않아서 참았어요. 그냥 다녀가시기만 하고 저희들끼리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근데 묘하게 제 말투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이 순간에는 별말 안 하고 그냥 계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댁 갑질이 시작된 거예요. 야, 준영아, 걔는 말투가 왜 그러냐? 입도 삐뚤어져가지고 얼굴도 못 났으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기집애가 어디서 말을 그렇게 못돼 처먹게 하는 거냐고. 어른이 이렇다면 이런 줄 알지. 거기서 꼬박꼬박 받아치는 거 봐라. 아주 지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키웠나 봐. 저딴 기집애들은 자라면서 등짝 깨나 맞아가며 키워야 버릇이 제대로 들지. 너 쟤 제대로 손봐라. 알았어? 와, 살다 살다 이런 모욕적인 소리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흔히 보던 독사같이 생긴 대머리 학생 주임이 고대로 시간이 지나 자기 며느리를 보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너무 상스러운 데다가 도대체 화날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말들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그뿐이 아니에요. 은근히 자기 집에서도 저 못지않게 저런 잣대를 겨누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둘째 아들인 우리 도련님이었어요. 맨날 장남인 우리 남편을 치켜 세우면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바로 아래인 둘째 아들은 그렇게 편애를 하고 괴롭히더라고요. 우리 준영이가 최고지. 얘가 어릴 때부터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몰라. 우리 집안에서 이런 녀석은 두 번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침 바르고 보통 이쁘게 본 게 아니야. 이 녀석은 아주 크게 될 녀석이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 대체 뭐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중에서 저렇게 한 명만 꼬집어서 편애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련님은 장가를 안 갔는데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빼고는 웬만해서 이런 모임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마주치길 싫어하는 듯 했는데 당연해 보였어요. 저도 남편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었고요. 솔직히 나 같아도 가족들 모이는 자리는 오기 싫을 것 같아. 아버님 진짜 너무 대놓고 비교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큰아들이고 이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둘째 아들은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전에는 보는 내가 다 무안하고 민망하더라니까. 이 부분은 남편도 약간은 불편했던 모양인데 아니나 다를까 형제간에도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더 겪어보니 도련님도 썩 좋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형제간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놓는 걸 보니 자식들이 노력한다고 해봤자 부모님이 산통 다 깨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또 얼마나 속을 긁으셨던지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 도련님이 갑자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어머, 도련님이 왜? 갑자기? 내 생각엔 절대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버님이 또 뭐라고 하신 거 아니야? 아이 참, 나도 모르겠어. 준철이 녀석도 참 잘 지내다가 왜 저러는 거야? 남편은 뭔가 대수롭지 않은 반항 정도로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로 도련님은 집을 알아보고 계시더군요. 이걸 갖고 또 어머니는 우리한테 전화해서 뭐라 뭐라 하시는데 듣던 중 저는 엄청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왜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도련님이랑 싸우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저한테 해결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다 자르시더니 대충대충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뭐랬니? 너 보고 뭘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야. 일단 그래도 준영이는 이렇게 너랑 결혼이라도 했잖아. 준철이 녀석도 얼른 장가를 보내서 독립시키는 게 우리 속 편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어? 원래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 네가 이 집 큰 며느리로 왔으면 할 몫을 해야지. 옛말에는 며느리들이 집도 일으킨다고 하더라. 내가 뭐 너한테 많은 걸 바라디? 그냥 네 동석감 하나 데려오라는 거잖아. 들으면 들을수록 코웃음만 나는데 일단은 참았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을 무슨 가만히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래요? 왜 적당히를 모르시는지 답답하더군요. 일단 전 모른 척했지만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 동석감 안 알아봤어? 준철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만 내고 우리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네가 좀 달래봐라, 어? 이쯤 되니까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이걸 왜 제가 중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려서 도련님이 집을 나가신 건가요? 그렇다 치면 도련님도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왜 이게 제 책임이 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따지건 말건 안중에도 없으시고 무조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이셨어요. 지금 그런 거 가타부타 따질 때야? 네 아버님도 지금 준철이랑 싸우고 아주 시름시름 앓고 있어. 우리한테 방법은 너밖에 없는데 그럼 어쩌냐?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얼씨구, 가족이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사람을 닥달하고 괴롭혀도 되는 건가요?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좀 참아보기로 했어요. 당시 저도 임신 준비하느라 예민했었고 더 이상 고민거리를 늘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우리 시댁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 둘째 며느리 자리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넘어온 공을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답니다. 당신이 좀 알아봐. 회사에 여직원이나 누구 없어? 내 주변 애들은 지금 다 만나는 애가 있거나 연애할 생각이 없대. 맨날 어머니 저렇게 전화 걸어오시는데 내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야. 왜 당신은 안 알아봐? 당신은 형이잖아. 누가 봐도 틀림없는 말을 했는데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남편은 이상한 데에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꼬리를 잡아? 우리 엄마가 뭐 널 잡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마냥 기분 나쁘게 말하냐? 엄마야, 네가 이 집에서 엄마 외에 유일한 여자고 너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의논하는 거지. 나도 알아보긴 할 텐데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참, 제가 어쩌자고 이런 인간 역성을 들어줘가며 아기를 갖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사이 시간은 점점 지나고 저는 임신이 잘 안 되어 아주 마음이 조급할 때였거든요. 우리 쪽에서 임신도 도련님을 위한 참한 색식감도 소식이 없으니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주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뒤집어지실 지경이었나 봐요. 이윽고는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홧김에 남편을 찔러다가 결국 소개팅을 주선했답니다. 저도 참 미련한 게 그때 아버님이랑 정면으로 싸웠어야 했는데 왜 역성을 들어드렸을까요? 니네는 왜 그렇게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냐? 아니, 니들만 잘 살면 다야? 괜찮은 아가씨 좀 데려오라니까 그것도 못해. 내 주변 친구들은 전부 장가들 보내자마자 손주들 안겨주는데 그것도 못하고 대체 하는 게 뭐야? 준영이야 문제가 하나도 없지. 하여간 씨가 들어올 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애초에 자리를 잘못 깔았어. 진짜 어이없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한테 그냥 그대로 다 던져버리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역시나 그 변함없는 레파토리가 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게 불만이었다고 말을 하시던가 계속 돌려가면서 저를 괴롭히시더군요. 우리 준영이 덕에 저런 집 얻어서 사는 줄도 모르고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너 같은 애는 진짜 혼 좀 나봐야 돼. 며느리 잘 얻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줄이 줄줄이 막혀가지고 네 시동생 장가 못 가. 우리 준영이도 자식 못 얻어. 이게 뭐냐? 니네 애미 애비는 그래놓고도 잠이 온다냐?
하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니까 좀 참기 힘들더군요. 이때 저도 그냥 아버님이랑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싸워야 했는데 제 몸이 많이 안 좋을 때였어요. 충격은 충격대로 받고 딱히 아버님과 싸울 에너지도 없었거든요. 이때 저는 이 통화 내역이 그대로 녹음된 것을 남편에게 들려줘 버렸어요. 제 핸드폰은 자동 녹음되는 거라 딱히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날은 하도 화가 나서 퇴근한 남편한테 들려주었더니 자기도 좀 멋쩍은지 저랑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전 딱 잘라 말했어요. 다 필요 없고 당신이 해결해. 누굴 데려오던 제발 그 지겨운 도련님 소개팅인지 뭔지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세상 천지에 동서 자리를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오는 며느리가 어딨냐? 있으면 당신이 알아보고 그 자리도 새로 어떤지 해. 저도 많이 예민한 터였고 남편도 이때 부글부글 끓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참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솔직히 이게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이랑 엮였다가 줄줄이 얻어 걸리게 된 건데 모든 책임은 남편이 져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네 회사에서 두루두루 알아본 다음 그제서야 아가씨를 하나 알아와가지고 겨우 소개팅을 주선시키게 되었어요. 이걸 갖고도 처음에 말이 많았던 게 저는 처음에 아버님, 어머님이랑 도련님 간에 얘기가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련님은 진즉 독립해서 자기 삶 잘 살고 있는데 장가 얘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아, 형수님, 누가 그런 거 해달라고 했나요? 참 할 일 없고 한가하신가 봐요. 그냥 형이랑 형수님 두 분만 잘 살면 되지. 왜 저까지 끌어당기십니까? 됐고, 저는 필요 없으니 물으시던지 하세요. 이것도 형인 남편이 말을 하면 될 것을 남편은 형제간에 멋쩍다면서 절 시킨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반응이 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화가 치밀었어요. 도련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련님이 직접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세요. 저는 또 얘기가 된 줄 알았어요. 하도 소개시켜주라고 해서. 어렵게 소개팅 자리 만든 거라고요. 싫으면 하지 마시고 대신 부모님께는 직접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러자 도련님은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희 집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로 차는 듯한 느낌의 소리가 나서 얼른 나가보았더니 그 자리엔 다름 아닌 아버님이 서 계시더군요. 너 바보야? 엥? 너 바보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데 이유인즉슨 도련님이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주 한바탕을 했나 봐요. 일하시다가 갑자기 둘째 아들한테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나선 그 화풀이를 또 저한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상황이 얼마나 웃기게 흘러갔냐면 평소에 아버님한테 쌓인 게 많았던 도련님은 이런 흐름이 정말 못 견디게 싫었나 봐요. 아주 거세게 대드셨나 보더군요. 아, 이거 봐라 이거. 준철이 그 녀석이 밀어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다 너 때문이야.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냐? 누가 애 장가를 보내랬지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붙여. 하여간 멍청한 게 기어들어와가지고는. 진짜 저는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제 탓이고 제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둘이서 자전거 가게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화를 냈고 화를 못 이긴 아버님이 도련님에게 책자인지 전단지인지를 집어던지셨나 봐요. 어린 자식 때리던 버릇을 아들이 30 중반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하려고 드니 이제 아들인 도련님도 열이 받아서 힘으로 그걸 막았나 봐요. 그러다가 아버님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뒤로 벌러덩 넘어갔고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때리려 든 건 아버님이지 도련님은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버님은 절 보고 부모 자식 간에 몸싸움을 붙인 못된 인간이라며 멍청이니 뭐니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중간쯤 우리 집에 엄마가 오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건물 밖에서부터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설마 하며 올라왔는데 그게 딸네 집이었던 거예요. 미주야, 왜 이래? 어머, 사돈어른. 아,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 애가 뭐 언짢을 일이라도 한 게 있나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꽤 화가 난 얼굴로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제가 엄마한테 해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진짜 너무 웃긴 게요.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뭐라 당당하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 거리시더니 웅얼거리면서 그대로 사라지시더군요.
미주야, 무슨 일이야? 너는 표정이 왜 그러고 니네 아버님은 왜 저러고 가는 건데? 아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이 기막힌 과정을 다 듣더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네, 이놈의 노친네 가만 안 둬. 쫓아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까 보다. 이깟 코딱지만한 집 줘놓고 아니 막말로 이걸 뭐 너를 줬어 어쨌어? 여기 세대주가 너냐고 지 아들놈이지. 왜 생색을 못 내가지고 생난리야? 엄마가 이렇게 시원하게 화를 내주는 덕에 저도 좀 있기도 했고 한 몇 주간은 아버님이 연락도 안 하셨어요. 아마 집에 가서 뭐 얘기를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한테도 전화 한 통 안 걸려오더라고요. 저를 아무리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겨봤자 그 부모가 있는 앞에서는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의 반응 아니겠어요? 돌아온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남편은 속 시원하게 제 마음을 달래주지 않더군요. 지도 많이 힘들고 지쳤다나요? 그만 좀 해. 도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야? 왜 자꾸 너랑 엄마, 아버지, 그리고 준철이 넷이서 일을 터뜨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할 만큼 했잖아. 네가 준철이 소개해줄 아가씨 알아보라고 해서 힘들게 영업팀 직원한테 알아봐줬어. 그런데도 안 만난다고 하지. 그래놓고 또 아버지랑 준철이가 싸웠다고 하지. 아버지랑 너도 싸웠다고 하고 거기에 장모님까지 껴서 대체 이게 뭐냐? 진짜 다들 날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저도 참 바보 같긴 했던 게 남편이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이 인간도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이 집안 핏줄이란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아니, 충분히 힌트를 주고 있는데도 저는 못 알아먹고 그냥 씩씩거리고 화만 내고 며칠 냉전만 가졌어요. 그러고 몇 달 지나서 어쩌다가 임신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확실히 시댁에서 어떤 터치도 없이 조용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임신이 되더군요. 하지만 아기 자체는 축복이었는지 몰라도 어쩌면 이 집과 연결고리가 더는 없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막 임신 초기를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과 둘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갑작스레 거기다가 지 부모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저번에 장모님이랑도 다녀왔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엄마 아빠 모시고 가자. 준철이랑 거의 의절하듯 지내면서 두 분 다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셔. 이런 때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어? 남편의 이 말을 들으니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간 건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제주도에 지인분이 하는 식당을 알고 계셨고 얼마 안 있어 엄마 생신도 있으니까 같이 모시고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고 막 우기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효자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자꾸 나서서 일을 만들어? 우리 엄마는 생신이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두 분 생신일 때 각각 강원도 여행도 다녀왔었고. 우리 엄마랑 간 건 처음이었어. 그런데 그걸 꼭 똑같이 그대로 따라야 성이 풀려? 나 임신해서 몸도 불편한데 가서 어머니, 아버님 드실 밥까지 하라고? 점점 날카로워진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따지듯이 말을 했고 남편은 제가 아직 배가 많이 안 불러와서 그런지 체감이 안 되었나 봐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어투더군요.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너 한창 초기에 입도 탄다고 난리였잖아. 그때 지나서 괜찮다고 장모님 모시고 여행까지 갔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몸이 불편한 것 같아? 너 진짜 너무하다. 임신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왜 너만 힘들어? 가서 밥하는 게 왜? 나도 하면 되잖아.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던가. 왜 해보지도 않고 먼저 우리 엄마 아빠를 나쁜 사람들로 만드냐고. 와,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런 꼴을 보니까 영락없는 남의 집 응석쟁이 아들 같더라고요. 제 남편이자 제 아들의 아버지가 돼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느 집 덩치만 크고 울보 떼쟁이 같은 아들로 보였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어쩜 이렇게 철도 없고 지질이 미운 말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참 속이 터지게도 이때 또 참았어요. 사실상 임신하고 몇 개월 안 된 여자가 어떻게 이 무렵에 이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남편 하는 짓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시부모가 싫다고 곧장 갈라설 생각은 못 하잖아요. 몸도 무겁고 이래저래 겁도 나고 그냥 가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남편과 극적으로 화해도 했었고요.
미주야, 내가 가서 다 할 테니까 너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도 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맛집도 다 알아뒀고 한 끼 정도는 엄마 아빠가 찾으실 것 같아서 장도 봐놨어. 밀키트도 사왔고. 그러니까 너도 그냥 재미있게 놀면 돼. 운전도 전부 내가 할게.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일단 움직이게 되었는데 너무 웃긴 게 그날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의절하다시피 했다던 도련님이 대뜸 나타났지 뭐예요? 아, 도련님도 오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저희 숙소가 방 2개인데. 그러자 아버님은 또 뭐가 큰일이냐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짓 거 방 하나에서 다 같이 자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놈이 간만에 아들 노릇 하겠다는데 가서 지가 밥도 다 산다더라. 그럼 된 거 아니야? 사실 말이야 말이지 저는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서 아무리 방을 따로 쓴다 해도 좀 불편했어요. 임신한 상태고 몸 눕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련님이 가신다니 거실에서 그냥 잘할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행 가서도 화나는 일 투성이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맛집을 다 알아왔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 뭐하러 저런 집들 전기세를 벌어주고 있어? 우리는 눈으로 구경하고 먹는 건 다 해먹는 거야. 그러려고 숙소도 돈 내고 쓰는 거 아니야? 뭐 잠만 자고 가라고 그렇게 돈 받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됐고 여기 내가 반찬도 갖고 오고 상추쌈이랑 쌀도 갖고 왔다. 니들한텐 말하려다가 또 니들 고생시킨다고 할까 봐 내가 다 갖고 왔어. 어휴, 진짜 이때 숙소에서 이것저것 펼쳐놓으시는데 진짜 그 궁상 맞은 모습이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혼자 이것저것 갖고 오셨는데 본인 딴에는 일거리 줄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일이지 뭐겠어요. 생전 저는 안 해먹는 청국장이며 뭐며 나물 같은 것들도 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사오신 거예요. 미주 너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전혀 안 하더라. 내가 그렇다고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가르치기도 뭐하고 네가 도통 전화도 안 받고 삐져가지고 우리 집에도 안 오잖아. 이런 때에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리는 많이 배워두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배워. 그래서 내년부턴 너도 김장도 해야지.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열이 머리 위로 확 몰려드는 게 느껴졌어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미칠 것 같은데 이때부터 남편이 정해둔 일정은 하나씩 다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뱃속에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서로서로 재미있게 놀자고 계획한 여행인데 왜 여기서 몸이 제일 불편한 제가 일이 많은 걸까요? 한창 밖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카페도 가고 전시회도 갈 예정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부산스런 짐더미를 풀어헤치셨어요. 그러니 슬슬 이 집 남자들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가 아버님은 여기 방에 들어가셔서 코 골고 주무시질 않나 점점 나른하게 2~3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어찌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슬슬 배가 뭉쳐오기 시작했어요. 저 어머니, 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절 힐끗하고 흘겨보시더니 몸이 왜 그렇게 약하냐고 핀잔을 주시더군요. 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돌도 씹어먹을 나이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농땡이야. 이런 데까지 올 생각을 했으면 제대로 몸 관리를 했어야지. 그러면서 뭔 나물을 삶고 고기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여대시는데 쌀 고르는 것부터 다 알려주겠다고 계속 뭐라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이쯤 되니 저도 이제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랑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저쪽 다른 방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쥐죽은 듯한 목소리로 새보다 빠르게 속삭여서 깨웠습니다. 일어나, 뭐해 지금? 나 이렇게 일 시키게 둘 거야? 어디서 지금 누워있냐고? 나 지금 힘들어. 남편인 이때 자다 깨서 엄청 짜증스러워했고 심지어 침까지 스르륵 닦더라고요. 아이씨, 자는데 왜 이렇게 귀에다 소리를 질러? 이때 저도 움찔해서 뒷걸음질 치게 되었어요. 더 가관인 건 그러고 그냥 자버리는데 그대로 나중에 저녁 먹으라고 깨우니 그제서 일어나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힘들게 부려먹고도 자기 집 새남자가 안쓰럽다며 아주 노래를 부르시더군요.
우리 집은 이렇게 식구들끼리 남자 셋에 낑겨서 내가 기도 못 피고 살아왔어. 그래도 사는 게 바빴으니까 이렇게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자주자주들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고, 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며 시비를 걸어오시더군요. 이날 이후로 저는 얼마간 시댁과 왕래를 끊게 되었어요. 바로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불러 올라가 버렸거든요. 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입이 대빨 나와 있냐? 하여간 얼굴도 우거지상이고 보통 기센 게 아니야, 네가. 이런 데 왔으면 고맙다고 넙죽 인사라도 같이 해 날랐어야지. 네 어머니 저렇게 힘들게 음식하는데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버님, 입이 대빨이라뇨. 그게 아니고, 아니, 당신이 말 좀 해봐. 저는 이렇게 남편에게 넘기려는데 그 순간 아버님이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서방을 가르치려 들어? 네 눈에는 우리 준영이가 네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아냐? 어디 부모 앞에서 겁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에도 너 그렇게 우리 준영이 잡고 사냐? 어? 전 이쯤 차오른 분노를 자제할 수 없었고 그대로 한참 아버님 눈을 응시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계속 노려보는 시간이 길어지니 본인도 얼결에 눈을 딴 데로 돌리시더군요. 그러다가 헛기침하면서 뭐라고 하려는 사이 저는 조금도 제 역성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제일 질렸기에 그대로 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제서 남편은 뭐라 몇 마디를 하더군요. 미주야, 잠깐만. 야, 왜 일어나, 미주야? 하지만 저는 지갑까지 있는지 확인한 후 뒤뚱거리는 몸으로 신발을 우겨 신고 그대로 로비로 나갔어요. 마침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고 문을 열고 남편이 달려오는 소리도 들렸으나 그대로 문을 닫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호텔 앞에는 택시들이 질비해 있었고 거기에 쓱쓱 올라탄 다음 곧장 4-5시간 동안의 시간을 지나 집으로 왔어요. 이때 택시 안에서 어찌나 서럽고 눈물이 나던지 그 와중에 남편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택시 아저씨는 전화 내용을 듣더니 괜한 참견까지 하시더군요. 거 세댁 시부모님도 같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박차고 나오면 어떡해요. 죄송하다고 하고 얼른 들어가요. 나도 며느리가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 중간에 남편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때 저는 공연히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성질을 내버렸네요. 아쉬운 건 우리 아버님한테나 이렇게 와악 하고 소리를 지를 걸 후회가 되더군요. 아저씨는 며느리만 있고 딸은 없으세요? 아저씨 딸이 임산부인데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서 몇 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만 하고 있었다면 괜찮으세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부려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놓고 시아버지란 작자는 며느리한테 멍청하네 어쩌네 자기 아들을 하늘처럼 모셔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어디 내려주세요. 제가 왜 아저씨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러다가 끝내는 서러워서 와악 하고 울면서 엎드려서 엉엉 쏟아내는데 한참 달리던 택시기사님은 속도를 조금 늦추는 듯 하더니 조금 어쩌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괜히 끼어들어서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세댁. 기분 풀어요. 그렇게 사과하시니 저도 속에서 뭔가 우웅하고 올라오면서 이 아저씨 잘못은 아닌데 또 여러모로 머리가 복잡하더군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소파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감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다음날 아침 서둘러 올라온 남편과도 꽤나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서로 상처는 상처대로 입은 상태로 은연중에 서로 거의 타협을 하듯 한 약속이 있어요. 당분간 시댁에 안 가겠다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어차피 상황이 일이 되었으니 굳이 만나게 할 이유도 없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제 얘기는 씨도 안 먹혔던지 며칠 뒤 누가 우리 집을 부술 듯이 발로 차대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제 집처럼 확 들어오시더니 여기저기 베란다며 방까지 다 휘집어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야 이게 네 집이야? 네 집이냐고? 어머니도 이젠 대뜸 아주 눈이 뒤집혀서는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날 어찌어찌 저는 몰아냈지만 이후로는 집에 와서 발로 부수건 말건 간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돌아온 사정은 또 얼마나 웃겼는지 아시나요?
이 사건으로 저는 진짜 이 인간들과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아직 우리는 냉전 중이었고 전 막달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가관도 아닌 내용이었어요. 아버님, 너 때문에 쓰러지셨다. 응급실 가셨어. 당장 와라. 이런 말들만 툭툭 휘갈겨 놓은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내일 모레 70이나 먹은 어른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신 막달의 며느리한테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히고 죽일 놈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연락 얼마 안 된 것 같고 화병이 났다고요. 그래서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더니 아주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전 조심스레 이건 거짓말일 거라 생각했고 가지 않았어요. 당장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응급실을 가나요? 심지어 응급실도 아니고 뒤늦게 저한테 보낸 문자를 보니까 응급실 가셨다가 집으로 오셨다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 바꿔대는 것 보니 다 역겹고 바보처럼 느껴져서 그냥 무시하고 안 가버렸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녁 늦게 와서는 또 저한테 뭐라 헛소리를 하길래 저는 딱 한마디 해주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 부모님 뒤치다거리만 해야 해? 당신은 부모님이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효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나랑 같이 하려고?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야?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만큼 안 해? 급기야 저는 이혼 소리를 꺼냈고 이것은 결국 남편을 건너 시댁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없고 꼴사나운 게 이놈의 시댁은 그런 소리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잠잠해진 거예요. 당장 내쫓고 싶다는 식으로 다룰 땐 언제고 막상 자기 아들 호랍이 되는 건 싫었나 봐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시도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시댁은 이후 제가 아기를 낳고 몇 개월 키울 때까지 조금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 태어나고 본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또 슬슬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냅다 우리 집으로 또 말없이 찾아와서 몇 시간을 늘어앉아 있는 거예요. 차마 가시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있던 중에 아기가 보채고 자꾸 우는 바람에 안 되겠더군요. 저 어머님, 아버님, 아기 이제 좀 재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냥 둘이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고 또 노발대발하고 혹은 자기들이 자고 간다고 할까봐 아주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저도 길 안 익숙하고 불편한데 운전대를 잡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얼떨결에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차 타고 가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더만 뒷좌석에서 아기가 계속 울고 있으니 여러모로 귀가 아프고 거슬렸나 봐요.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손주잖아요.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이 그렇게 커져 보기도 처음이었고 제가 뭔 일을 내도 내겠다 싶더군요. 아버님의 그 무지몽매한 막말과 상스러운 말은 뭔 짓을 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얘라이, 지혜미가 경박스럽고 천티가 나니까 새끼도 똑같구먼. 작작 좀 안 울어? 귀 터지겠다 터지겠어. 그러면서 연신 바닥에 침을 퇴퇴 뱉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출산기념으로 뽑아주신 차라고 말씀드리고 탄 건데 그걸 알면서 조수석 바닥에 침을 뱉어대며 뒷좌석에 있는 우리 애한테 상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제가 어디 모르는 집 새댁도 아니고 본인 며느리면 그 애기는 자기 손주잖아요. 어떻게 애기한테 화풀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침은 왜 뱉으세요? 애기 울잖아요. 이 순간 저는 사방에 신경을 쓰느라 여차하면 사고를 낼 뻔했고 겨우 차를 돌려 세운 이후 얼마나 숨을 헐떡였는지 몰라요. 내리세요. 내리시라고요. 그러자 뒷좌석에 있던 어머니까지 저보고 미쳤냐고 했으나 저는 엄연히 집 근처이시니 내리시라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애도 지금 자지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저 지금 사고 날 뻔했어요. 냈다 죽을 뻔했다고요. 정신 사나워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저도 병원 가야 될 것 같으니 어머니 아버님 그만 내려주세요. 본인들도 사고가 무섭긴 했는지 일단 내리긴 했지만 제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한참을 운전대를 잡고 엎드려 있는 내내 계속해서 둘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더군요. 결국 전화를 꺼버리고 저는 가슴을 치고 두들겨가며 제 자신을 달래가면서 겨우겨우 집으로 운전해서 왔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애는 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있었고 그러고 집 안에 들어오니 아주 그대로 뻗어서 잠들었어요.
이때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며불며 이제 너랑 못 산다고, 나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고 악을 썼어요. 남편은 처음에 저한테 화를 내다가 제가 블랙박스며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 또 바보처럼 그제서야 코가 확 꺾이더군요. 자기도 약간은 좀 뭐하긴 하다 싶었는지 또 얼마간 시댁 식구들은 안 왔어요. 하지만 전 마음속 화병을 어찌할 길이 없어서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 2년쯤 지났을까요? 시댁과 왕래도 잘 안 했고 저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닌 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는데 그날 정말 새삼스럽게 어머니랑 아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따로 보는 거라 저도 감정이 그렇게 격하진 않았는데 역시 사람 참 안 변하나 봐요. 아들 눈치에 못 왔을 뿐 저에 대한 인식은 그들 안에서 여전히 네 집 강아지만도 못하더군요. 어떻게 며느리가 돈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냉큼 돈을 또 내놓으라고 하나요? 무슨 돈이요? 왜요? 제가 왜 드려야 하는데요? 너 말이야. 너는 진짜 그놈의 말버릇 좀 고쳐. 아주 싹퉁 바가지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널 벼르고 별렀는지 아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버님은 딴엔 또 본인이 남자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끼어드시더군요. 저를 아주 겁줘서 깔아뭉기겠다는 생각이 만연해 보였고 와중에 제가 버는 몇 푼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되는 듯 했어요.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속을 썩이고 우릴 못 살게 굴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널 시집살이를 시켰냐? 뭘 어쨌냐? 집이 어려울 때는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애 놔두고 나가서 돈 번다며? 그것도 다 우리가 집 해주고 준영이가 먹여 살리니 네가 나가서 돈도 벌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집이 어려울 땐 도와야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멍청한 소리라 제대로 안 듣긴 했는데 대충 뉘앙스가 뭐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돈 버는 거에 두 분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천하네, 멍청하네, 경박하네 할 땐 언제고 뭔 놈의 돈을 찾아요? 그러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전 일이 떠올라서 저도 역겹다는 듯이 똑같이 했을 뿐인데 하필 이게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막 분이 오르고 화가 격하게 오른 거로 전에 아버님이 제 차 조수석에 침을 뱉어대듯 저도 현관바닥에 침을 뱉으려고 했거든요. 당장 나가라는 의미로. 뭐가 어찌되었건 버릇없는 건 똑같았지만 하여간 공교롭게도 하필 침이 아버님 턱 쪽으로 튄 거예요. 이 인연이? 그러면서 마구 길길이 날뛰고 발을 탕탕 굴러대시는데 전 그냥 나가시라고 어찌어찌 밀어냈어요. 시끄러워지는 거 너무 싫고 이 집 인간들이랑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만 생기고 불면증에 제가 얻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왜 꼭 이런 일마다 남편은 없고 저만 혼자서 저놈의 어른들을 독대해야 하는 걸까요? 이 일로 시부모님은 며느리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다고 생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시라고 했어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딱히 뭐가 무서울 게 있나요? 해보세요. 고소하실 거면 하시라고요. 저도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막말이랑 제 차에 침 뱉고 욕하신 거 다 자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도 안 살고 이혼할 거고 애도 데리고 나갈 거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 모르셨던 우리 엄마 아빠는 처음 제 결심을 들었을 땐 이혼 못하게 하셨어요. 사돈욕을 실컷 하시긴 했지만 애까지 낳아놓고 부부가 그리 쉽게 갈라서는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를 고소한 애 만에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반년차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한 저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신 것, 이런 걸 들으니 우리 엄마 아빠도 화나지 않겠나요? 특히 아빠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몰라. 난 모른다. 그러게 왜 그딴 집이랑 결혼을 해갖고는. 하여간 됐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 아니다 싶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천년만년 살겠어.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애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아빠가 제일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힘드셨나 봐요. 여지껏 제가 겪어온 일은 엄마한테만 많이 말했었고 엄마도 예민한 아빠한테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하셨더군요. 아빠는 절대 이혼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셨다가 다 듣고 너무 갑갑하셨는지 안경을 벗으시고는 몇 번이나 눈을 매만지며 괴로워하시더군요.
그 부분을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웬만하면 그럭저럭 잘 살아내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건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뼈아프게 가슴이 타들어가듯 우리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결혼만큼이나 복잡했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소송으로 가자는 주의인데 제일 웃기는 건 아버님, 제 시아버지라는 작자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아들이랑 둘이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또 뭐라 문자를 길게 보내놨어요. 어머니를 시켜서 말이에요. 이혼을 하던 사모를 하던 네 멋대로 하고 우리 준영이 위자료나 제대로 챙겨라.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들인 걸 평생 후회하고 살 거다. 너도 네 원하는 대로 잘 살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아니 무슨 이딴 소리를 보내면서 위자료를 달라는 건지 도대체가 생각이란 걸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게다가 이 문제로 남편과 왈가왈부하며 다투던 중 알게 된 기막힌 사실이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세상 그렇게 귀하다고 치켜세우던 본인 아들에게 이 위자료를 자기를 달라며 부자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도 솔직히 믿겨지시나요? 사업 안 된다며 며느리인 저한테 돈 달라고 당당하게 떠들더니 얼마나 돈 갖다 쓸 데가 없으면 아들의 이혼 위자료를 갖다가 달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궁상맞게 지들끼리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듣다 엄마도 이 부분까지 듣고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야, 진짜 세상에 뭐 그딴 집이 다 있냐? 사업이 뭘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아들 이혼 위자료를 받아 챙겨서 메꿀 생각을 한대? 아니, 뭐 사업 망하다 못해 거지가 되었다고 해도 차마 그 돈 땡겼을 생각은 못하겠다. 어쩌다 그런 작자를 시아버지라고 알고 살았냐?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건 이혼을 시원하게 해도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정말 평생의 수치다, 수치. 이러니 우리 집에서는 그냥 돈 얼마 줘버리고 끝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요구하는 돈을 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남편도 나름 양심이 없진 않은지 엄청난 금액을 말한 것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단돈 1원도 이 집에 주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야 그렇긴 한데 사실 또 그러자니 소송으로 가면 귀찮아지고 이것도 돈이 들고 하여간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도 성가신 부분들이 많네요. 결혼할 때 시끄러웠던 집은 이혼할 때는 10배는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